5. 정신과 원기를 얻는 법. 하루가 끝날 때 자기에게 물어보라. 어떤 것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가? 만일 피곤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정신적 노동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 방법이 나쁜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가? 그의 대책은 여기에 놀랄 만하고 의미심장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신적인 작업만으로는 우리 인간은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쩌면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두뇌가 피곤하려면 어느 정도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실험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뇌를 스쳐가는 혈액이 즉 활동 중에 전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날그날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몸에서 뽑은 혈액에서는 피곤을 유발하는 독소가 가득 차 있었으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뽑은 혈액에선 그것이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서도 피곤을 유발하는 독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뇌에서는 하루 8시간이나 12시간을 활동하고 난 후에도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뇌는 조금도 피곤할 줄 모른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간은 피곤해지는가? 피곤함을 느끼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신병학자가 말하는 것을 인용하자면 우리들이 피곤을 느끼는 대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적이며 감정적인 태도의 원인이 있다고 단언한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병학자의 J.A. 하터 휠트는 그에 져서 힘의 심리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괴로움인 피곤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원인에서 온다. 순수한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곤은 실은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서술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병학자의 한 사람인 피릴 박사는 이보다 한층 발전적인 학술로 건강한 사무원의 피로는 100% 심리적 요소로 다시 말하면 감정적 요소가 원인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감정적 요소가 사무원을 피곤하게 하는 것일까? 즐겁다든가 만족하다든가 또는 불쾌하다든가 유쾌하다든가 굴욕과 원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과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 초조, 불안, 번뇌 등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가 사무원들을 피곤하게 하여 감기에 걸리고 일의 능률이 낮아져서 신경질이 나고 따라서 두통을 앓는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감정이 신체 내에서 신경세포를 긴장시킴으로써 피곤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책자의 지술하기를 격심한 업무에서 비롯된 피곤함을 종합해 보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함으로써 회복된다. 번뇌와 긴장과 감정의 혼란이 피곤의 3대 원인이다. 육체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자주 느끼고 있는 그것 자체가 커다란 원인이다. 긴장해 있는 근육, 즉 활동하고 있는 근육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간직하여야 한다. 지금 즉시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들을 검토해보라.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당신은 책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눈과 눈 사이에 긴장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긴장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가? 어깨를 으쓱 올리고 있지는 않는가?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지 않는가? 만일 당신은 전신이 헝겊으로 만든 인형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지가 않다면 당신이 이 순간에도 정신적인 긴장과 근육적인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신경적인 긴장으로 인한 피곤과 근육적인 긴장으로 인한 피곤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데 긴장하는 것인가? 조슬리는 말하기를 어려운 일일수록 노력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없다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장애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 하여 책을 읽을 때는 얼굴 표정을 굳어 있고 어깨를 치켜 세운다. 이 행동은 이미 노력을 하겠다는 동작이므로 근육에 힘을 주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움직임이 도움이 없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뇌의 활동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놀랍고도 가슴 아픈 진리가 있다. 돈을 낭비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비틀비틀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또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경의 피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은 없는가? 그것은 바로 휴식이다, 휴식. 일을 하려거든 휴식하는 재주를 배워라. 쉬운 일이라고? 천만에. 아마 당신은 당신의 습관을 크게 전환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노력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당신의 생애에 일대 혁명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휴향의 복음이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미국인은 지나치게 긴장하고 작은 일에도 귀를 쓰고 쉽게 탄식하고 강박감을 느끼고 통탄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이것은 실로 아주 나쁜 습관으로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 긴장은 습관이다. 휴식도 습관이다.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은 잘 키워야 한다. 그렇다면 나쁜 습관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마음부터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어느 쪽도 아니다. 항상 근육을 쉬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근육을 쉬어야 하는가? 한 가지 시도해 보기로 하자. 눈부터 시작하자. 이 구절을 다 읽고 나면 눈을 감아라. 그리고 조용하게 눈을 향하여 말하라. 쉬어라, 쉬어라, 긴장하지 말라, 얼굴을 찡그리지 말라, 그리고 쉬어라, 쉬어라. 1분간 몇 번이라도 이렇게 조용히 말을 계속하라. 2, 3초 계속하면 당신의 눈의 근육이 그것으로 끝인지 시작인지 직감할 수 없지만 또는 누구의 손이 와서 긴장을 가져갔는지 느낄 수 없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당신은 1분간의 휴양하는 기술의 모든 핵심 요소의 비결을 얻을 것이다. 턱과 얼굴의 근육, 목, 머리, 어깨 등도 똑같은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이다. 시카고 대학의 에드먼드 자콥스 박사는 모든 사람은 눈의 근육을 완전히 느슨하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번뇌를 잊을 수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눈신경 피곤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가? 눈은 우리 몸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체 신경 에너지의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 시력의 완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의 피로로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눈을 긴장시키고 있다. 유명한 소설가 유기흠이 어린 시절에 한 노인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녀는 잘못하여 넘어져서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그때 노인은 서커스단의 소품을 챙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녀를 도와 일으켜주고 그녀의 몸을 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넘어져서 다친 것은 몸을 편히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몸을 고무줄이나 늘어나는 나일론 양말처럼 부드럽게 만들지 않는 탓이야. 그럼 내가 그 방법을 보여줄 테니 잘 보도록 해요. 노인은 그녀와 다른 아이들에게 넘어지는 방법과 뛰어넘는 요령, 그리고 재빨리 일어나는 동작을 보여주었다. 자기를 늘어나는 고무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어깨를 편안히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려주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어디를 가든 아주 여유 있게 행동하라. 그러나 여유 있게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여유 있게 하고 일체의 긴장과 노력을 얻게 할 것이다. 어떠한 잡념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먼저 눈과 얼굴의 근육을 쉬게 하면서 몇 번이고 쉬어라, 쉬어라, 아주 여유 있게 쉬어라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에너지는 얼굴의 근육으로부터 시작하여 몸 전체에까지 천천히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갓난아기처럼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틀림없다. 대단히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인 가리 그루즈도 그렇게 했다. 헤렌 제프슨이 내게 말하기를 언제나 그녀는 무대가 열리기 전에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는데 몸의 모든 곳을 잠을 자듯이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여유 있게 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우선 실용성 있는 5가지를 서술하자. 1. 이 문제에 관하여 가장 좋은 책 중의 하나인 행크 박사의 신경적인 긴장에서 해방을 읽는 것. W. 조슬린의 왜 피곤해 있는가를 읽어볼 가치가 있다. 2. 언제든지 여유 있으라. 몸을 고무줄처럼 탄력 있는 자세를 취하라. 나는 언제나 현 나일론 양말 한 짝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 언제든지 누글누글하게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양말이 없을 때는 고양이라도 좋다. 따뜻한 날 잠을 자고 있는 어린 고양이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고양이의 2발은 아래로 축 늘어져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날까지 피곤한 고양이나 신경쇠약증에 걸린 고양이나 불면증, 번뇌, 위험 등에 처하는 고양이를 본 일이 없다. 당신이 고양이처럼 여유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불행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될 수 있는 한 편안한 자세에서 활동하라. 신체의 긴장은 어깨에 남아서 신경 피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말라.
4. 하루에 4, 5회씩 자기를 검토해 볼 것. 나는 이 일을 실제 이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일에 관계없이 근육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여유 있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이다. 5. 하루가 끝날 때 자기에게 물어보라. 어떤 것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만일 피곤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정신적 노동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 방법이 나쁜 것이다. 다니엘 조슬리는 말하고 있다. 나는 하루가 끝날 때 일의 결과로 얼마만큼 피곤해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얼마만큼 피곤해 있지 않는가를 따진다. 하루가 끝날 때 이상하게 피곤을 느끼는 날이면 그날은 일한 양과 질이 전부 효과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교훈을 배운다면 지나친 긴장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피곤과 걱정에 찌들어 낙오되거나 지친 사람들은 요양소나 정신병원이 10,000원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제나 젊게 살려면 고민하지 말라. 어느 해 가을 날이었다. 나의 친구 한 사람이 세계 최고 진료 기구인 의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보스턴으로 갔다. 의학회는 그것은 보스턴 의료원에서 주 1회 개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환자는 미리부터 정기적으로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의학회는 실제로는 심리학 관련 진료소이다. 정식으로 응용심리학회라고 했으나 그 본래 목적은 번뇌로 인한 병을 얻는 사람들을 다루는 곳이다. 그러므로 환자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이상이 있는 주부들이었다. 이 의학회는 실제로 질병 증상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 때문에 생겨났다. 윌리엄 오즈라의 교육을 받은 조셉 프라트 박사가 보스턴 의료원에 오는 많은 환자들을 보았을 때 모두 육체적인 이상은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는 질병 증상을 보이는 사실에 놀랐다. 어느 부인의 손은 관절염으로 대단히 굽어서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또 다른 부인은 위암의 증후가 있어 고민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등과 허리가 아프다던가 두통으로 인한 만성적인 피곤을 느낀다던가 하물며 막연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실제로 이렇듯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철저하게 건강진단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육체적으로는 어느 곳이고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옛날 의사들이라면 기분 탓이다, 상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프라트 박사는 이 환자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물론 이 부인들도 모두 병에 걸리고 싶지는 않았다. 간단하게 병을 잊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자기들도 해본 터였다. 그러면 어찌해야 좋을까? 프라드 박사는 일부의 의사들과 관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의학회를 발족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의학회는 보이지 않는 업적을 세웠다. 이 의학회를 개설한 이래 18년간의 수천 명을 헤아리는 환자들이 이 학회에 출석하여 병을 고쳤다. 환자들 중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 종교적인 열의를 가지고 매년 출석하기도 했다. 나의 조수가 말하기를 9년 동안이나 빠지지 않고 출석한 어떤 부인이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료소에 있을 때 자기는 가슴앓이를 앓고 있었으며 무언가 심장병이 있다고도 확신했다. 그녀는 마음이 괴롭고 긴장한 나머지 때때로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가정에서 말다툼으로 고민하여 일찍 죽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료소에서 번뇌의 무익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번뇌를 고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나의 생활은 정말 평온해졌습니다. 이 의학회의 의학 고문인 로스 리라와 디크 박사는 번뇌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든 신뢰하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버리는 것이다. 환자들은 이곳에 올 때는 상세히 자기의 번뇌를 털어버리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추방할 수 있게 된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만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커다란 신경적 긴장을 초래한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나누거나 합쳐야 한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번뇌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나의 조수는 어떤 부인이 자기의 번뇌를 떨쳐내고 나니 청청의 맑은 날과 같은 기분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녀의 고민은 가정 문제였다. 처음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긴장 상태였으나 차차 이야기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그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했다. 상담이 끝났을 때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녀의 기분이 변화된 것은 누구에게 털어버렸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지만 충고와 동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심경을 변화시킨 커다란 치료의 효과는 말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이 말의 뜻을 치유력의 토대로 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어느 정도 환자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면 환자는 마음속의 불안을 떨쳐내고 차차 안심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번뇌를 어느 정도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물의 무게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답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털어버릴 것, 가슴에 뭉쳐있는 것을 토해낼 것을 권한다. 이것이 안심감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물론 나는 손쉽게 만나는 사람 아무나 잡고 울며 늘어놓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의논을 청하는 것이다. 친지, 의사, 변호사, 목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조언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나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이 보일지 모릅니다. 만일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당신이 나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만일 정말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인명구조 동맹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것은 보스턴 진료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명구조 동맹이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동맹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원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연륜이 쌓이면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금은 불행한 사람들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 나는 그 동맹에서 불행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모네 푸넬 양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서 오는 편지에 즐겁게 화답해 줄 것을 나에게 약속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누구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편이 당신을 크게 안심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번뇌를 모두 이야기할 것. 이것은 보스턴 진료원 의학회에서 응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이것은 주부로서 당신이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감명받을 수 있는 책들을 모아둘 것. 노트를 이용하여 기록해 둘 것. 그 중에서도 당신을 감동시키고 향상시키는 시라든가 아니면 짧은 기도문 같은 인용문을 잘라 노트에 붙여두자.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오후라든가 무엇인가 기분이 우울할 적에 이 노트 안에서 기분을 밝게 해줄 시나 기도문을 읽는다. 보스턴 진료회의 의학회에 찾아오는 환자 중에는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이 노트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 부르기를 가슴속의 주사라고 했다. 2. 타인의 결점이 언제까지나 구애되지 않도록 할 것. 분명히 말해서 당신 남편에게도 결점은 있다. 그가 성인이었다면 당신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 많고 어리석고 얼굴이 야인 부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요?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순간 눈이 감겼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의 장단점을 종이에 적어보았다. 당신이 전체적인 폭군과 전제적인 폭군과 결혼했다고 후회가 되거든 당신도 이와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 그의 좋은 점을 전부 적어보면 그가 이상적인 남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3.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 당신과 함께 같은 마을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라. 그들과 더불어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위에 흥미를 깊게 갖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자기에게는 한 사람의 벗도 없다고 생각하는 부인에게 다음 어때 누구든 만나면 무슨 말이든 이야기해 보라는 주문을 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시내 전철 안에서 학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배경과 주위 생활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그 즉시 남에게 이야기를 건네 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범인이 사라지고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4.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일을 스케치해 둘 것. 의학회에서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을 다 해치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있는 기분과 번뇌를 낫게 하기 위해 매번 다음날 일을 스케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큰 일을 완료하게 되고 피곤은 줄어들고 자랑스럽게 일을 성취했다는 기쁨이 생겼으며 또한 쉬는 시간과 화장할 수 있는 시간도 얻었다. 부인들은 매일 화장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부인은 신경쇠약 같은 증세는 걸리지 않는다. 5. 긴장과 피곤을 피할 것, 누그러질 것, 여유를 가질 것. 긴장과 피곤 정도로 당신을 빨리 늙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으로 당신의 생기는 아름다움을 해치지는 않는다. 나의 조수는 보스턴의 사상조절학회의 폴 E. 존슨 박사 지도하에 단식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10분 후에 그녀는 털썩 의자에 깊이 앉자마자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번뇌를 쫓아내는 데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당신은 주부로서 여유를 가져야 한다. 당신에게는 대단히 좋은 것이 있다. 당신은 언제든지 바닥이 보이면 옆으로 누울 수 있다. 침대에서도 옆으로 누울 수 있다. 불가사의한 것은 딱딱한 침상이 몸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더욱 적당하다는 것이다. 저항이 강한 등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을 서술해 볼까 한다. 일주일 동안 계속한 후 당신은 당신의 용모와 성격에 어떤 효과가 생겼는지 살펴주기 바란다. 1. 피곤했다고 느껴질 때에는 침상에 옆으로 누워 가능한 쭉 뻗는다. 이것으로도 족하다. 하루에 2번씩 실행한다. 2. 눈을 감아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을 외워도 좋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다. 하늘은 파랗게 떠 있다. 자연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자연의 일부이며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을 기도처럼 읊조리는 것이 훨씬 좋을지도 모른다. 3. 만일 옆으로 누울 수 없다면 의자에 허리를 붙이고 앉아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시 몸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단단하고 반듯한 의자가 적합하다. 조각상처럼 똑바로 의자에 앉아서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무릎 위에 얹는다. 4. 천천히 손톱 끝을 긴장시킨 후 차츰차츰 풀어준다. 발의 근육을 긴장시킨 후 차츰차츰 풀어준다. 전신 근육을 아래에서 위로 같은 운동을 한다. 그리고 목을 쭉 뽑는다. 머리를 공처럼 힘있게 돌린다. 그러는 동안에 쉬어라 하고 말을 계속하라. 5. 천천히 안정시킨 호흡으로 신경을 늦추고 심호흡을 한다. 리드미컬한 호흡은 신경을 늦추는데 무엇보다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6. 당신 얼굴에 주름이나 피부가 거칠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없애라.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하면 미장원에 가서 마사지할 필요가 없다. 주름은 분명히 사라지리라. 피로와 고민을 예방하는 4가지 방법. 방법 1. 당장 필요한 서류 이외에 모두 책상에서 치워라. 시카고에는 노스웨스턴 철도회사 사장의 롤랜드 L. 윌리엄스는 말한다. 여러 가지 서류를 책상 위에 상가지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지금 즉시 필요치 않은 것을 모두 치워버린다면 업무를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다. 워싱턴에 있는 국회 도서관 천장에는 시인 포프의 질서 있는 하늘의 제1법칙이다라는 시구가 새겨져 있다. 질서는 모든 일의 제1법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즈니스맨의 책상 위에는 일주일 내내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서류가 널려 있다. 사실 한 신문사 발행인이 내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의 비서가 책상 하나를 치웠더니 2년 전에 잊어버렸던 타자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답장 보내지 않은 편지, 보고서, 메모지 등이 잔뜩 쌓여있는 책상은 보기에도 혼란스럽고 긴장과 어지러움을 일으키는데 충분하다. 그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 또 있다. 그것은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잡다한 일은 많고 그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긴장과 피곤을 가중시켜서 고혈압, 심장병, 위암 등을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 의학부 교수인 존 H. 스토크 박사는 지난 미국 의학협회에서 장기에 관련된 병, 기능적 노이로제란 논문에서 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11개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의 제1항목은 다음과 같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혹은 의무감, 직접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끝이 없는 긴장감. 그러나 책상 위를 정돈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유명한 정신병 학자인 윌리엄 L. 세들런 박사는 이 간단한 공부를 함으로써 신경쇠약을 치료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세들러 박사를 찾아왔을 때는 긴장하고 조급하고 번민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죽음 직전과 같았다. 그렇지만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의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세들러 박사는 말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온 것이었지요. 저는 그 용건을 즉시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제 방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한 문제여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길게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의 방해자는 제 동료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중환자의 조치에 필요한 저의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그 일을 마치자 저는 손님에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당히 밝은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세들러 박사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젠 어떤 방법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리는 20분간에 저는 저의 잘못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돌아가서 곧바로 일하는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 실례지만 책상 속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들러 박사는 책상 안을 보여주었다. 아주 깨끗했다. 처리하지 않은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환자는 물었다. 모두 처리했습니다. 하고 세들러 박사는 대답했다. 답장을 보내지 않은 편지 같은 것은요? 한 통도 없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주 후에 그 대기업 임원은 세돌라 박사를 그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는 편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도 달라져 있었다. 책상을 보여주고 책상 서랍 안에서 미결된 서류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6주 전만 해도 두 곳의 사무실에 3개의 책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미해결된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일을 끝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서 보고서와 헌책들을 전부 처리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의 책상에서 일을 하고 일이 생기면 즉시 처리하며 미해결된 일로 쩔쩔맨다든가 긴장하고 고민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것은 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 데도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 재판소 장관이었던 찰스 에반스 휴즈는 말했다. 인간은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는 않는다. 쓸데없는 정력 소모와 고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죽음이란 정력의 낭비와 일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고민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방법 2.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라. 시티즈 서비스 회사의 창립자인 헨리 L. 도허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재능이 2가지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단히 귀중한 능력이란 첫째, 생각하는 능력이고 둘째는 중요한 곳부터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다. 최하위직부터 시작하여 20년 만에 펜소던트 회사의 사장으로 출세한 찰스 럭맨은 헨리 L. 도허티가 말한 보이지 않는 2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찰스 럭맨은 말했다.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는 생각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일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침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는 아침 5시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판매원인 프랭크 베트거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데 아침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전날 밤에 그것을 계획하여 다음날 처리할 보험 액수를 결정한다. 만일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다음날의 목표액에 추가시키는 것이다. 나는 나의 오랜 경험을 통해 인간은 당연히 모든 일을 그 중요성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한다는 계획이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는 것보다 어디까지나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제일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한다는 엄중한 법칙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작가로서 실패하였으며 일생 동안 은행의 출납기에서 일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계획은 반드시 하루에 5페이지 글을 쓰는 것이었다. 이 계획으로 그는 매일 노력해서 하루 5페이지를 계속해서 썼다. 그가 성공하지 못한 작가로 벌어들인 9년간의 소득은 $30로 하루 1센트씩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매일 5페이지의 글을 쓰는 생활 규칙이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심지어 로빈송 크루소도 매일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했던 것이다. 방법 3. 문제에 직면하면 그것을 해결하라. 만일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을 연기하지 말라. 나의 반 학생이었던 고 H.P. 하웰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가 US 스틸의 임원이었을 때 임원 회의에서 언제나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안건을 심의해야 되니까 대부분 의결할 것이 남게 되었다. 그 결과 각 임원들은 많은 보고서를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연구해야 했다. 그래서 하웰 씨는 한 번에 한 의안을 내놓고 심의 결정하자고 제안하기로 전원을 설득했다. 연기하든가 집에 가지고 가지 말 것,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 하거나 어떤 일을 실행할 때나 실행하지 않을 때 등등 여하튼 그것을 결정짓지 않고서는 다음에 안을 꺼내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모든 서류는 정리되고 일정표는 깨끗이 처리되었고 보고서를 집에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미해결 문제로 머리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스틸의 중역회의에서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방법이다. 방법 4. 조직화, 권한, 위임, 지휘, 감독하는 방법을 배워라. 많은 경영인들이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줄을 모르고 있다. 자기 혼자서 전부 끝내려고 덤벼들다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도 사망하기도 한다. 자질구레한 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고 번민, 불안, 긴장, 초조감에 쫓기는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큰 병에 걸리거나 요절하기도 한다. 물론 자기의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 나의 경험상으로 타인에게 권위를 위임함으로써 생기는 재앙도 알고 있다. 그러나 권위를 위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중역들이 번민과 긴장 피로를 느끼지 않으려면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조직화, 권한 위임, 지휘, 감독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50세나 60세 초기의 긴장과 고민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일도 흔하다. 만약 당신이 그 신뢰를 알고 싶다면 신문의 보고란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피로와 고민을 가져오는 권태를 없애는 방법. 피로의 주 원인의 하나는 권태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앨리스라는 속기사를 등장시켜야 하겠다. 어느 날 저녁, 앨리스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정말 피곤한 상태였다. 두통이 있고 등과 허리가 아팠다. 그녀는 저녁밥도 먹지 않고 곧바로 자리에 들고 싶었으나 어머니의 성화에 하는 수 없이 식탁에 앉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남자친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댄스 파티에 초대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눈은 빛났다. 갑자기 기운이 났다. 그녀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무도회 복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날이 밝을 무렵 새벽 3시까지 춤을 추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조금도 필요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너무나 즐겁고 기운이 솟구쳐서 잠을 자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면 앨리스는 8시간 전에는 정말 피로한 상태였던 것일까? 그때는 분명 피곤했다. 그녀는 자기의 일에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인생 자체의 실증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듯 앨리스와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수백만 명일 것이다. 당신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감정적 태도가 육체적 노동보다 한층 피로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년 전 철학 박사 조셉 E. 맥시는 심리 기록에서 권태가 피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혀 흥미롭지 않은 테스트를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피로를 느끼고 졸음이 오고 두통과 눈의 피로를 호소하며 매우 초조한 기분이 되었다. 그 중에는 위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 학생들을 상대로 신진대사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사람은 권태를 느끼면 인체의 혈압과 산소의 소비량이 현실보다 감소된다. 사람이 자기의 일에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면 그 즉시 신진대사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은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고 흥분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나는 최근 루이스 호반에 있는 캐나다의 루키 산맥에서 휴가를 보냈다. 며칠간 코럴 크리크의 연안에서 몸보다 굵고 긴 나무가 빽빽한 숲을 헤쳐가며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베어나오는 나무 둥치 밑으로 빠져있기도 했다. 그렇게 8시간을 계속해서 낚시질을 했는데도 나는 지칠 줄 몰랐다. 왜 그럴까? 내가 흥분하고 마음이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 더 이상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성취감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꽤 큰 물고기를 6마리나 잡았기 때문에 신이 나 있었다. 만약 내가 낚시에 실증을 느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해발 7,000피트의 고지에서 힘에 벅찬 일을 해도 전혀 피로한 줄 몰랐다.
등산과 같은 힘든 활동을 할 때도 소모적인 일 이상의 권태가 당신을 피곤하게 한다. 미니애폴리스의 은행가인 S.H. 킹맨 씨는 나에게 이 사실을 입증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1943년 7월 캐나다 정부는 산악회에 특별 유격 대원의 등산 훈련에 필요한 가이드를 선출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킹맨 씨는 가이드로 선발되었다. 대부분 40세에서 49세가량의 가이드들은 젊은 군인들을 인솔하여 빙하를 건너고 눈벌판을 지나고 40피트나 되는 절벽을 기어 올랐다. 그들은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카엘 봉과 소요호 계곡에 있는 이름 모르는 봉우리 위에도 올랐다. 그렇게 15시간에 걸친 등산을 마친 후 원기왕성하던 젊은이들은 파김치처럼 피로에 지쳐버렸다. 그들의 피로는 이제까지 훈련되지 않은 근육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벅찬 유격대의 훈련을 겪은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그들은 등산의 권태를 느꼈기 때문에 피로해진 것이다. 그들은 피로가 극에 달하여 식사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든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 병사들보다 20여 살이나 나이가 많은 가이드들은 어떠했을까? 물론 그들도 피로했지만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다. 가이드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몇 시간을 앉아서 그날의 경험을 즐겁게 이야기했다.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는 것은 등산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대학의 에드워드 손다이크 박사는 피로에 관한 실험에서 몇 사람의 어떤 청년에게 끊임없이 흥미를 갖게 하여 약 일주일간을 잠을 자지 않게 하였다. 여기서 박사는 일에 대한 의욕 감퇴는 권태가 유일의 원인이다라고 보고했다. 만일 당신의 정신적 노동자라면 일의 양으로 피로해진다고는 할 수 없다. 반대로 하지 않은 일의 양으로 피로해진다고는 할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양이 많지 않아도 금방 피곤을 느낀다. 예를 들면 어느 하루 당신의 일에 쉴 새 없이 일에 방해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여러 군데서 온 편지에 답장도 쓰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날은 어떤 일도 잘 되지 않았다. 당신이 한 일은 모두 헛속으로 끝났다. 그래서 당신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던 다음 날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갔다. 전날보다 40배나 되는 일을 해결하였다. 그래도 끄떡없이 산뜻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당신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일이 내게도 있었다. 여기서 나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았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언제나 일을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번민과 좌절, 분노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중에 나는 제롬 커네의 코미디 뮤지컬 쇼 보트의 공연을 보았다. 안디 선장은 그의 철학적인 글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 스스로 즐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보다 많은 열정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보다 적은 고민과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의 흥미가 있는 곳에 활력이 넘쳐난다. 만약 불병 섞인 말로 가득 찬 아내와 나란히 1마일을 걷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과 10마일 걷는 것 이상으로 지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속기사 일을 실내로 살펴보자. 오클라호마의 어느 석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였다. 그녀는 한 달에 일주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조롭고 지루한 일을 하고 있었다. 인쇄가 된 임대차 계약서에 숫자와 통계를 기입하는 것이다. 그녀는 단조롭고 지루한 일에서 벗어나려고 일을 재미있게 바꿔보려고 시도했다. 그럼 어떤 일을 했을까? 그녀는 매일 자기 자신과 경쟁을 했다. 매일 아침 자기가 작성할 계약서의 수를 정해 놓았다. 그런 다음 오후에는 그 이상의 것을 작성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루에 합계를 세고 다음 날에는 그 이상의 것을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녀는 자기의 동료들보다도 많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녀는 거기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그것은 칭찬이나 감사 아니면 승진 혹은 월급 인상 아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태에서 비롯된 피로를 방지하는 데 더 없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권태스러운 일을 흥미로운 일로 바꿔낸 것이다. 그녀는 지금까지 열의를 갖고 그 이상의 여가를 즐겁게 보내게 됐다. 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속기사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자기 일에 투지를 가지고 열이 있게 했다. 그녀는 일리노이주 엘브
하스드에 사는 머스 웰리지 골덴으로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의 사무실에는 속기사가 4명인데 그럭저럭 4~5명의 편지를 고루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나누어 받아서 하던 일을 일시에 도착해서 바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장이 장문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타이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장은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켜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감기에 걸려 있었으나 타자를 치기 시작했을 때 문득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자청하는 여러 사람들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까닭에 급료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자 정말 싫은 일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정말 조금씩 더 즐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일이 즐거워지자 능률이 오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시간의 근무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니 일을 잘 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장 중에 전속비서가 필요해지자 내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얻기까지의 힘의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미스 골덴 양은 한스 파리힌겔 교수의 기적을 낳은 그의 깨달음의 철학을 응용한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는 그의 깨달음을 진지하게 설명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기의 일에 흥미를 가지고 그의 깨달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당신의 피로와 긴장과 번민을 경감시켜준다. 몇 년 전 하들란 A. 하워드는 큰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은 그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처음에 그는 권태로운 일을 잊으려 결심한 것이다. 그의 일은 모두 재미없는 것 뿐이었다. 다른 소년들이 야구를 한다든가 여학생들과 짓궂게 장난치며 놀고 있을 때 그는 고등학교 식당에서 탁자와 접시를 닦았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워드는 자기의 일을 경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에 관해서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 어떻게 해야 더 맛이 좋은가? 어째서 맛이 나쁜가? 등등을 연구했으며 아이스크림의 화학 구조식을 공부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등학교 화학 교과에서 1등을 했다. 그렇게 화학 연구에 빠져든 그는 차츰 영양학에도 흥미를 갖게 되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 입학해 식품학을 전공했다. 그 당시 뉴욕의 코코아 취급소에서 전국의 학생들에게 코코아와 초콜릿의 이용에 관한 현상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그때 하워드는 입선하여 상금으로 $100를 받았다. 그러나 취직이 되지 않았으므로 매사추세츠주 암허스트에 있는 고향집에 돌아가 집 지하실에서 개인 연구실을 만들었다. 때마침 처음으로 우유 속의 박테리아 함유량을 표시해야 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다. 하워드는 암허스트에 있는 14개 우유 회사로부터 박테리아 함유량을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는 두 사람의 조수를 두고 있다. 그로부터 25년 후에 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재 영양학에 관해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는 은퇴를 하든가 저 세상에 가 있으리라. 그리고 창의적과 열의로 불타고 있는 젊은 사람에게 업무가 인계되어 있으리라. 지금부터 25년이 지나면 하이런 하워드는 그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에게 카운터 너머로 아이스크림을 샀던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직업을 잃고 실망한 가운데 정부를 저주하며 우리들은 운이 없었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으리라. 하워드 역시 만일 그가 권태스러운 일을 재미있게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도 성공한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몇 해 전에 공장 내의 선반 기계 앞에 서서 볼트를 만드는 단조로운 일을 하는 젊은이 샘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샘이었는데 그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다른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샘은 지루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무언가 바꿔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곁에서 일하고 있는 작공과 경쟁하기로 했다. 한 사람의 일은 고르지 못한 표면을 곱게 깎아내는 일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볼트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호와 동시에 기계에 스위치를 넣고 누가 많은 볼트를 만드는가 내기를 해보았다. 그 결과 현장 감독은 샘이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고 인정하고 그에게 좀 더 많은 일을 시켰다. 그것이 승진의 첫발이 된 것이다.
30년 후 샘 사무엘 보클레이는 볼드윈 기관사 제조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 만일 그가 지루한 일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일생 동안 그저 직공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유명한 라디오 뉴스 해설자인 에지 비의 칼덴보는 나에게 어떻게 해서 권태로운 일을 흥미있는 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22세 때에 가축을 실어 나르는 수송선을 타고 소에게 사료를 주거나 물을 먹이면서 대서양을 건넌다. 영국에서는 자전거 여행을 마친 후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공복을 참아가며 겨우 파리에 도착했다. 수중에는 한 푼의 돈도 없었다. 그는 카메라를 $5에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뉴욕 헤럴드의 파리판에 구직 광고를 내고 입체 활동 기계의 세일즈맨이 되었다. 40세 전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구식인 입체 사진경을 생각해낼 것이 틀림없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입체 사진경의 안에 있는 두 개의 렌즈는 제3차원의 작용으로 두 개의 영상이 하나로 보이게 한다. 그래서 물체가 멀고 가까운 것이 분명하게 실물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칼텐보는 이 기계를 한 개 한 개 팔러 다녔으나 프랑스어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초의 1년 동안 $5,000를 벌었다. 그는 세일즈맨으로서는 최고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 그때 1년간 경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1년보다 더 유익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신감이 넘쳐서였을까? 그 정도라면 프랑스 부인들에게 국회의사록이라도 팔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 경험으로 그는 프랑스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것이 후일 유럽의 시사적인 내용을 해설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프랑스말을 하지 못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제1가는 세일즈맨이 되었을까? 그는 고용주에게 판매할 때 필요한 말들을 완전히 프랑스어로 적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암기했다. 현관문의 벨을 누르면 주부가 밖으로 나온다. 칼텐버는 말 같지도 않은 우스꽝스러운 액센트로 암기한 문구를 짓거린다. 그리고는 사진을 보여준다. 상대가 무언가를 질문을 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아메리칸 하기만 한다. 그리고 모자를 벗고는 옆에 끼고 있던 판매용의 프랑스어 팸플릿 문구를 내보인다. 그러면 부인은 웃기 시작한다. 그도 따라서 웃는다. 또다시 다른 팸플릿 사진들을 보여주는 시기였다. 칼텐보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일은 결코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집에서 나가기 전에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에게 자문자답했다고 한다. 칼텐본, 너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해서 굶게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 유쾌하게 해보지 않겠는가. 집 앞에서 벨을 누를 때 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라. 모두가 너를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 좋다. 결국 네가 하는 일은 무대 위에서 하는 연극과 같다. 재미있는 일이므로 좀 더 정열과 흥미를 갖고 해보자. 이처럼 칼텐본 씨는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격려의 말이 처음에는 싫어했던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힘이었다고 말했다. 성공을 갈망하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충고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매일 아침 자기에게 매를 한 대씩 때리세요. 우리는 아침에 선잠에서 깨어나기 위한 육체적 운동의 필요성을 운운하지만 그보다도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고무시켜주기 위한 정신적 운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자기에게 채찍을 가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는 것이 바보 같은 어린아이 짓이 아닐까. 천만에 그렇지 않다. 그것은 믿음직하고 건전한 심리학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은 18세기 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진리임에 틀림없다. 나는 하루 중에 나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용기와 행복에 대해, 힘과 평화에 대해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힘이 솟아나고 쾌활한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이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고용주는 당신이 일에 흥미를 가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야만 더욱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기의 일에 흥미를 갖는 것은 물론 스스로에게 흥미를 갖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인생에 얻은 행복을 2배로 얻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은 낮의 절반을 일을 하며 지내는데 만일 그 일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에 흥미를 가지면 고민에서도 해방되게 마련이니 결국은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월급도 오르게 될 것이다. 설사 승진이나 월급이 오르지 못할지라도 피곤을 최소한으로 줄여 더 풍요로운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